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영끌이다 똘똘한 한 채다 수많은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올라와 있던 부동산 시장. 그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했었죠. 그랬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올 상반기 여러 악재들로 계속해서 힘들었다가요. 최근 아파트 매매량과 수급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바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담보대출이 늘면서 상승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과 개선되는 제도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약이라든지 매매 수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런 수요가 있는 분들은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보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역버스 요금으로 집 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광역 콜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 서비스인 광역 콜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예정 지역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등으로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해당 지역에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카카오티 모바일 앱에서 사전 예약, 탑승 장소, 시간을 확인하고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요금은 광역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2,800원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미국 인디애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합니다. 에릭 콜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삼성 SDI와 미국의 GM이 인디애나주 북중부 지역인 세인트 조셉 카운티 내에 뉴칼라일 지역에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합작법인에서는 고성능, 하이 니켈 각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전량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새 이름이죠. HD 현대 조선부문 계열사이자 한국조선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인 현대 베트남조선이 누적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 베트남조선은 최근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석유 제품 운반선 2척을 수주해서 신조선 사업 진출 15년 만에 총 199척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의 국영조선공사 간에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던 현대 베트남조선은 수리와 개조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AI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AMD는 올해 안에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더 좋은 최첨단 AI GPU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MI300X라는 이름의 최첨단 AI GPU를 새롭게 공개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AMD는 올 3분기 중에 주요 고객들에게 기술 샘플링을 시작한 뒤에 4분기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이슈,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침체를 걷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면서 그렇죠. 다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먼저 현상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관론자, 낙관론자들이 항상 이제 비등비등하지만 네. 오랫동안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비관론자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데드캣 바운스, 잠깐 튀었다가 다시 깔아앉을 거다. 이런 분석이 서로 혼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사실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올랐죠. 네. 지난 1월까지 10번 정도 오르고 지금 이제 그 멈춘 상태인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제 그 오를 만큼 올랐지 않았냐.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아직도 시장에는 그 유동 자금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매물과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던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거래 건수에 비해서 최근에 가격이 플러스됐던 강남 지역이나 또 하남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요. 올라가는 그 퍼센트는 0.01%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바닥을 그 치고 올라갈 확실한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제가 어제 그 경제동의 회의를 갔다 왔는데 지난 5월 달에도 마이너스 21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1월 달에 126억 9천억 달러에서 점점 줄기 시작해서 53억 달러, 46억 달러, 26억 달러, 21억 달러 줄어들었죠. 기저효과로 줄어드는 거지 수출이 잘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만약에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또 시장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바닥은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부 거래가 플러스 전환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시계열 분석을 매달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플러스 들어와선 거는 서울시의 일부 구에 지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남시가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혼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산업 동향까지 맞물려서 혼조 시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일부 지역에서 늘고 매매가가 또 상승 반전하면서 바닥을 찍고 상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하락폭이 뭐 역대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어떤 그 굉장히 시장 자체가 하락되고 있는 가운데 1.3 대책이라고 해서 올해 들어서서 2023년도에 이제 1월 3일 날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제라든지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들이 지금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쪽의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도 무거운 핫 이슈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의 동향이나 또 국내에서 굉장히 3.5%에서 이제 선방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금리 부분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상당 부분 조금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 심리가 과연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만 보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1,000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3,000건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요. 5월 달도 지금 6월 말까지 신고 기간 한 달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실제 현재 추세로 본다면 무난히 제가 보기에는 3,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상시 평균 거래량의 절반 이상으로 지금 회복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적이거나 좀 화랑이다라고 할 때 5,000건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화랑할 때는 뭐 10,000건을 넘기도 하지만 지금 기존에 했던 1,00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00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청약 시장의 움직임 자체, 우리가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분양 시장에서 청약 쪽의 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률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등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평균적으로 볼 때도 거의 100대 1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건 무순위 청약이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 10,000대 1을 넘어서는 그 네. 현장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자체를 우리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거래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 침체 부분이 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과 관련해서도 지금 KDI 쪽에서는 현재 상황이 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조세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주셨는데 그 청약 시장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청약 시장에 이제 수십 대 1, 수백 대 1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반전돼서 플러스 가는 지역이 규제 완화 지역이 아니고요. 규제 지역입니다. 제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규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출도 규제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서초, 용산 쪽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심사를 했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 1월 3일 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서울시의 25개구 중에서 4개구를 뺀 나머지 부분을 규제 완화했는데요. 규제 완화가 되면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지역이 1월 3일 이전에 심사했던 건들이 그 이후에 2월, 3월, 4월, 5월에 나와서 일반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높았고요. 특히 이제 분양 시장은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이 60%이기 때문에 2, 3년 후에 잔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시장이 좋아진다는 기대심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두석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나 또는 인천의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수십 대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은 이 종합통장 가입자만도 600만 명이 넘고요. 1순위자가 385만 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번 몇백 가구 분양하는데 몇백 대 1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만 보고 시장이 살아났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식의 어떤 발행 시장과 같은 주택 청약 시장 좀 이따가 한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대표님 좀 전에 그 자막에도 지나갔는데 데드캣 바운스 이런 이제 그다음에 더블딥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부동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초적인 그 용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아마 일반인 생소할 수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죽은 고양이가 아주 높은 곳에서 이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양이 자체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만 충격에 의해서 반사적 작용으로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기저 효과나 이런 쪽으로도 연관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기적인 하락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평균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국적으로. 지난달에 4억 9천만 원대 전국 평균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평상시 좋을 때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매월 시계열 분석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했었고요. 2021년도 8월 달부터 금리가 올랐는데요. 7월 달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4월까지 전국 평균 10.07%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역시 10.11% 하락을 했고요. 또 인천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수도권에서 14.11%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적게 하락한 지역이 광주시입니다. 광주 광역시는 2.23%밖에 안 빠졌습니다. 여기는 늦게 오르고 이제 늦게 하락. 덜 올라서 덜 빠진 측면도 있겠네요. 이거를 제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시기가 202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2월부터 이제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 2022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4월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엔 15.47%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93%가 빠졌어요. 물론 이제 가장 적게 빠진 광주는 7.9%밖에 안 빠졌습니다. 물론 대구 시장이 지금 무덤이라고 하죠.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9.79%나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2021년도 7월부터 8월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한 10% 이상 빠지지 않았나. 이러한 수치는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위기가 4번 있었는데요. 1차 위기가 바로 90년도, 일개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2097년도까지 시장이 하향 안정화됐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제 L자형으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환위기입니다. 이 98년도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이때는 불과 2년 만에 반등을 했어요. 이때는 V자 반등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3차가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바로 6,130억 달러 부도냈죠. 6,190억 달러 부도가 났는데 이 시기에는 W자였어요. 네. 사고가 나고 이후에 우리가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그 기간이 무려 6년 정도 갔습니다. 네. 자, 이번에 4차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본다면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V자 반등이 되겠느냐. 네. 아니면은 뭐 2, 3년 더 있다 U자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L자로 갈 것인가. 뭐 예측은 뭐 틀리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예측에는 V자 반등이 너무 빠르다. 그렇다면 지금 1년 내에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은 규제의 지역 내에서 유동성 자금이 아직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두 가지인데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못했다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실망했던 실망 매물들 나온 것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 더욱이 이제 강남 서초나 또는 뭐 송파나 하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인천의 미추홀구라든지 또 수원같이 이렇게 이제 전세 사고가 나니까 이 사고를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로 봐서는 조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거 아닌가. 6억 원 이하는 DSR 적용을 완화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아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져서 반등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권 교수님은 이제 예. 지금 매매 가격을 위주로 설명을 주셨는데, 네. 네. 저도 뭐 지금 그 말씀이 다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 10.94%가 떨어졌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17%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한국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사실 나온 어떤 건데 네. 실거래, 실제 거래된 그 사례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요. 전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17.2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평균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실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충격파나 그 하락폭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진척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한 1년 반에서 2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듣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네. 그런 심리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게 거래량이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 수도권, 광역시 위주로요. 네네. 그러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바닥이 언제쯤이면 확실히 다져지고 다시 갈까요? 아, 네. 언제쯤 이게 바닥 다지기가 끝날까요? 네. 일단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했던 자체는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 전부터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상승적으로 이제 반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상승적으로 이제 방향을 튼 자체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겨우 17개월,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 5개월 만에 겨우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의 경우에 이제 모든 구가 다 이제 반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 등을 비롯해서 이제 송파구가 가장 높은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시내 이제 예를 들어 3개구 강남 3구하고 그다음에 용산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이제 반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하락폭이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균을 내니까 상승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동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방의 경우에도 아직도 상당 부분이 하락
하락세가 하락폭은 줄어들더라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에서도 이 반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도 더 몸부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자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동안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낙관 쪽에 저는 무게를 많이 두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6월 달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트렌드라면은 저는 하반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만 그 폭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 폭이 가파르게 다시 고공행진하는 쪽이 아니라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U자형, 완만한 U자형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뭔가 반등의 그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낙관적으로 이렇게 봐주셨는데 과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시장에서 그런 어떤 반등의 조짐,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송파 헬로시티 같은 경우가 21억, 22억 정도 85형이 거래됐던 것이 15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0억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규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락폭이 완전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그 매매 하락폭이 마이너스 1.98%가 하락했어요. 한 달에. 근데 지난 4월 달에 0.47%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이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두석기 박사 말씀대로 언제 반전할 것인가는 그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서울의 25곳의 전체적인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그 시장은 아마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의 바닥이 아니겠나.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점점 어렵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역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외 경제가 불확실하면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물가가 3.3%로 5월 달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바닥이 아니겠나. 제 판단에는 아마도 지금 6월 달이 비수기입니다. 7월 달도 비수기고요. 6, 7월 달에 통계는 아마 그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 두 박사 말씀대로 횡보한다면 이 U자 반등이나 V자 반등이 횡보한다면 당분간 한 1, 2년 정도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금리를 내린다면 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V자 반등하듯이 살아나는 시장은 아닐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기저귀를 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더 신중하게 봐주셨는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준 게 송파 헬리오시티 이런 걸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송파 헬리오시티 이런 건 랜드마크 성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워낙 이제 중심이 되는 이런 곳인데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조금 더 어떤 바닥 다지거나 회복하는 게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지방까지 다 계산해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참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우리가 양극화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서울 시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적으로 반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곳들은 결국은 양극화의 어떤 시장 속에서 사실 외면받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극화 속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번에 1.3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 대책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제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 완화 등등 많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소야대의 전국이다 보니까 입법 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양극화와 아직 완전히 되지 못한 규제 완화의 어떤 성격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담으로 좀 남는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일부는 그동안에 아까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물량 자체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아직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정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반전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게 지속되고 있고 아마 회복된다 그러면 급격한 V나 W자가 아니라 U자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역전세. 네. 가계부채 코너에서 저희 방송에 또 다뤘었는데요. 새롭게 이제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두 채 중에 한 채 정도가 역전세 우려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역전세 걱정이 많은데 역전세 그 우려 상황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난번 일요일 날 제가 모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했지만 이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서 이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에 2억 5천 전세였는데 이게 2억 되면은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 이제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5천만 원은 DSR 적용하지 말고 전세 보증금 반환 그 대출 제도를 도입하자. 저도 제안을 했고 이제 총리께서도 지금 부총리께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전세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반기에만 해도 역전세와 깡통 전세를 합쳐서 거의 한 70%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해요. 네. 네, 역전세가 한 34%가 30%가 넘고요. 지금 이제 또 우려 나오는데, 각 지방까지 네. 나오는데요. 네, 48%나 되네요. 네네. 역전세가. 네네. 그리고 이 그 위험 가구가 27만 8천 가구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거고요. 일부 중에는 이제 그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돌려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면성인데요. 만약에 그런 그 DSR을 적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그 차액만큼 전세 대출을 도입하게 되면 이 갭 투자들을 봐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나 또는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사놓고 이렇게 전세를 놓는 사람들 위해서 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 대책을 도입한다 그러면 상당수 폭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48%가 넘는 역전세 가구 중에는 한 반 정도는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못 돌려주면 이런 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보증을 못 돌려주는 것만큼 월세를 주는 그 식으로 거꾸로 네. 역월세를 주는 그런 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할 만큼 사고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네. 우려가 되는 거는 바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네.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나 모두 등록하게 했어요. 사실은 임대주택 등록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전세입자까지 혜택을 주면서 등록하라고 하니까 갭투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아무래도 상당 부분 그 구제될 거로 보고요. 일부가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를 DSR 적용하지 않고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서울도 문제지만 경기 인천까지 보면 훨씬 더 높은 역전세 위험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7월에 DSR을 역전세 부분에 국한해서 네. 완화해 줄 수 있다. 7월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거든요. 다시 또 갭 투자 이런 거에 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작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갭 투자자들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극단적인 제가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한번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에서는 아니 돈이 없다면 결국은 집을 팔아가지고 해결해야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대출 제도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너무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도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어떤 그런 대출이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담보 설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신규 세입자는 더 위험한 물건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호 우리 부총리께서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만약에 정부가 추진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금융권이 안는 것이 아닌가. 네. 아무래도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금융권의 위험이 있게 되면 나라 이제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아까 처음에 너무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있어서 전세 시장이 가격 회복이 되게 되면 전세 시세가 회복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까 통계 자료에서도 충분히 나왔지만 절반 이상이 지금 역전세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가운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빌라 쪽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던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빌라 쪽에 사실은 이 역전세와 관련된 이 위험성들이 최근에 그 깡통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23년도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와서 어쨌든지 간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물량 자체가 빌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에 돌아오는 물량이 한 88조에서 90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상반기 정도에서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빌라의 경우에 한 88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한 만기가 돌아올 때 집주인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만일에 정부가 정책 대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아마도 세입자는 집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에 있어 DSR 제도라든지 이런 쪽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완화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을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원활하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을 용이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지금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SR을 완화하는 것이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되지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에 악용되지 않고 세입자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잘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년도의 역전세 깡통전세가 상당히 우려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좀 살아나고 바닥을 다지면서 기지개를 편다면 거래도 좀 일어나면서 이 깡통제 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신규 물량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보증모 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이 점을 좀 감각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지개를 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서울 수도권은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기지개가 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인천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이런 게 펼쳐지려면 어떻게 하반기 시장 전망 어떻게 수도권 보십니까? 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중구나 또는 연수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지 이제 그 기타 지역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동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아마 용인의 그 반도체 크로스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평택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르는 폭이 0.01%라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지역이나 또 그 이외의 지역은 아직도 하락폭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가 일어나는 그 지역을 보면은 대도시가 더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뭐 그럴 일이 없는데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올해 그 하반기까지도 깡통 전세, 역전세는 아마 상당히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부동산 시장 현상 가운데서 의미 있는 그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10명 중에 7명이 앞으로 집을 살 의향이 있다 하반기에. 그런데 여전히 이제 금리는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나 집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학습 효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컸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락폭이 컸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주택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IMF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 하락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집값은 오히려 크게 반등했던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주택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의 시기 자체에서 최근에 와서는 정부가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잘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뭐 바닥 다지기라든지 또 청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이번에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지금은 과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시세 부분에 있어서 주택 마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 자체도 지금 14주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플랫폼 직방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긍정적인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는 이제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낙관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에 따른 결과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학습 효과는 아까 이제 나왔듯이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또 더블 딥으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네. 학습 효과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무주택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지난 2월 20일 기준으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14조 5천억 정도 소진돼서 나갔는데 그중에 60%가 대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거래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40%가 이제 매매 수요로 옮겼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아직도 반 이상은 시장이 아직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다. 네. 그래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지금 우리 두 박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기회에 놓치면 다시 나중에 반등할 때 또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나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매매 지수, 소위 그 매매 지수가 100 이상이면은 수요 그 거래가 더 뭐랄까 그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한번 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또 각종 이제 제도적인 것도 완화되면서 좀 더 좋은 쪽의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또 학습 효과도 하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그 정부가 지금 현재 여야가 그 합의해서 그 법을 통과한 게 임대차 여부는 법밖에 네. 없어요. 네네. 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많은데 네. 정책은 많은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여러 논란 중인 제도들이 많이 있죠. 논의 예. 중인 게. 가장 주목해서 볼 게 이제 7월에 되면 세제 개편안도 지금 그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30조 이상이 지출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제조들이 쭉 오면서 규제 완화와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 그동안 바닥 다지고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하반기에 주목되는 정책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시점은 우리가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시점은 6월 1일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이미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제도 변화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올해 말에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게 될 종합부동산세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셨던 분들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당 부분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경감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양도세 중과 부분이 그 2024년도 5월까지 지금 이제 이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서도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양도세의 세율 그대로 각 구간별로 해서 최고 45%를 적용받는 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로서 본래 법상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난 뒤로 사실 그 시공사 선정 시기를 뒤로 밀어놨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기에 시장 현장을 갖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자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당겼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사실은 7월부터 좀 주목받는 것은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금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동안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 거래가 된 것처럼 해서 가격을 띄우는 식으로 하고는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판다든지 거래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시장의 거래 질서 자체를 상당히 문란하게 만든 측면들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 여부를 표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도 하나로 시장의 거래 질서가 정상화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네네.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어떤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것들은 이제 여야가 대립을 해서 아직 통과가 못 됐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전히 그 조정이 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 심리 회복 이런 것들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요? 한 2주 전에 그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하고 제가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한 8, 90% 합의했답니다. 곧 이제 아마 그래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고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 8, 90% 합의를 보고 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야당이 이제 그 너무 오래 민생 경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서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 합의에 나오고 있고요. 세제와 관련된 것도 지금 합의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기국회 전에 일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규제 완화보다는 이제 유동성 자금을 풀어줘야 주택 시장이 살아나요. DSR 규제나 금리가 완화돼야 살아나는데 결국에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주택 시장이 살아난다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없는 사람 무주택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금융 정책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DSR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8, 90% 합의됐다. 뭐 천기누설은 아니지만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일단 뭐 충분히 될것 여야가 지금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예, 있다니까 예.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뭐 예. 좋은 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봤고 또 다루었던 미국의 금리 네.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네. 미국 금리 영향이 이제 주택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부담은 좀 들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5%에서 막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시장 상황이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단 부분의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5.25%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마 베이비 스텝 정도는 다음 달에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에 해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연말 이내에 피벗, 즉 전체적으로 금리 부분에 대한 인하 쪽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들을 상당히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들이 어느 정도 더 기대만큼의 어느 정도 근접해 간다면은 연내에 있어서도 또 다른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하 쪽의 방향 검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변동 자체가 국내에 있어서의 금리 부분에 대한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주택에 관한 한 그렇죠, 제한적일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금리 부분의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거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도 더 많은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민심에 또 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들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동, 아까 재건축이라든지 우리는 또 이런 다양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나 변화, 제도 개선 부분들을 갖다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우려,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뜨겁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 실질적인 팁을 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은 무주택자일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무주택 실거주자 하반기에 집을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하반기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 만약에 나온다면 청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분상제가 적용된 주택. 네. 그 용산이 아마 곧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부 지역이 나올 겁니다.
청약을 했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해봐야죠. 네. 계약금만 내고 한 2, 3년 정도 중도금은 이제 내지 않기 때문에 네. 2, 3년 후에 시장이 좋다면 분양을 받는 실거주자, 무주택자라고 하면 분상제 적용되는 걸 사도 좋겠다. 네. 수도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기 신도시가 아직 남아 있는 지역 중에서 검단 신도시 한데 몇 군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으로 3만 가구 이상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노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적은 돈으로 비아파트 부분을 산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비아파트. 네, 비아파트 부분에서 역전세나 또는 깡통세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면밀히 좀 시장 조사를 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표님 좀 더 낙관적으로 보셨는데 예, 그렇죠. 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자금 조달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다면은 뭐 당장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의 변동성 부분에 지나치게 실거주자라 혹은 또 실수요자라면은 그게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라도 청약 시장을 놓고 할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금리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중도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냐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금리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가운데 실수요자라면은 앞으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뭐 낙관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자산 가치 변동 부분에 너무 관심을 두고 하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자금 조달 계획이 서 있고 구매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서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주 이전과 관련해서 위치 부분에 있어 변동성이 크게 없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의 선택을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초 시작할 때 2023년도에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대체로 하락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실수요자, 실거주자 같으면 분상제가 적용된다든지 그래도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지역에 청약을 해도 좋겠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아주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분석 어떠셨습니까? 아마 내 집 마련 또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여행, 해외여행 등등 포함해서 관광산업의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